네, 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고, 갭을 지키는 쪽으로 갔습니다. 제 예상과 틀렸는데, 뭐, 나쁜 예상은 틀리면 기분이 좋으니까, 저도 모르게 나쁘게 예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갭을 당장 지켰고, 내일 지킬지 안 지킬지는 모르는데, FOMC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는 아마 0.25% 금리 인상으로 끝날 거고, 앞으로 금리 동결에 대한 언급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시장이 김칫국을 제대로 마시고 있는데, 근데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장의 김칫국이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 실물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시중금리가 한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게 3년물입니다. 3년물 금리가 국채금리가 잘 안 떨어집니다. 기준금리 이하로 아주 기현상인데 이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3.5%인데 한국 국채금리가 3년물이 3.263%, 시중금리보다 0.25%가 낮습니다. 이미 한국 국채시장은 0.25%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인하를 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금리 동결을 하면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지금 감당이 안 될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될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많이 필요한 상태고, 그 주식시장은 망가져도 실물 경제에 타격이 제한적이지만 부동산이 망가지면 끝납니다. 그 집값이 예를 들어서 평균 아파트 가격이 5억이다. 5억이 있다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소비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평균 가격이 3억이 됐습니다. 근데 그 한국 주택 총액이 6천조 원, 시가총액이,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한 65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대출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토대로 보더라도 10% 남짓한 대출 비중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20%로 가게 됩니다. 굉장히 부담이 커지는 상황. 20%가 뭐가 크냐? 근데 만약에 70%를 받은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게 3억 5천을 받았는데 대출을 이게 3억이 됐다. 예, 바로 그 최빈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극빈층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로마 시대에도 그랬지만 이 서커스와 빵을 제공해야 되고 경제 활동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마약과도 같아가지고 노숙자들도 그 생활에 한번 물들면 그게 너무 편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그 복지에 대한 부담만 가중시키는 인구가 늘어나게 되니까 이 집값이 하락해서 한번 또 큰 충격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장기 불황이 확정적인 상황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 한국 경제는 끝장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겁니다. 예, 최근에 물가 오르는 거 보면 금리 인상해봤자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한국 금리는 외부적인 요인이 많고 공급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걸 한국은행이 일본처럼 그냥 0.5%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라고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가 지금보다 많이 올랐겠습니까? 안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여전히 소비는 왕성하고, 예,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난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일은 잘 없습니다. 구매력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굉장히 큰 실책이 아닌가. 이거 완전 큰 문제를 만들었고, 이것 때문에 정부가 온갖 대책을 내놔서 규제 풀어주고, 근데 나중에 금리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규제 푼 것 때문에 또 집값이 요동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주식시장이 반등하고 일시적으로는 또 부동산보다 낮고 또 향후 몇 년간은 상대적인 수익률이 뒤떨어지진 않을 것이니까 주식한테는 좋은 일이다. 주식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매도하면서 매수가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조금 덜어줬고 중소형주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요건 아주 긍정적인 현상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을 하려면, 주가 상승을 체감을 하려면 정말 주식시장이 한 50% 오르거나 지수 전체가, 아니면 중소형주가 올라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슬슬 꺾이는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코스피의 주기가 2달 정도입니다, 평균. 그러면 2월 말까지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일반적인 평균치인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한 달 보름씩 이렇게 끊어가고 있습니다. 주기가 짧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달 보름을 간다라고 했을 때, 2월 중순이면 상승이 끝날 수도 있다. 근데 그 2월 중순에 상승이 끝나는 과정에서 본다면, 결국 순환매의 마지막은 뭐냐? 순환매의 마지막이 증권주입니다. 그래서 증권주가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이걸 보면 오늘 증권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의약도 오르고 운수 장비도 오르고, 그래서 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선호도가 높은 업종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 이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을 앞두고 관망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일은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만 좋아도 뭔가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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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상복, 요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보가 나쁘지 않지만 영신금속이 워낙 좋으니까 당분간 영신금속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영신금속에서 미래의 전략적인 제품으로 뭘 준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당장 뭐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거에 대한 부각, 그래서 당장 뭐 미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난 당장 단기 수익을 얻고 갈 거야 라는 주주들한테, 물론 그분들도 주주들이고 존중받아야 되지만 미래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의 이제 전략적인 거에 홍보를 해가지고 경쟁사들이 따라해서 유효 경쟁이 생긴다면 부정적인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선점을 하게 되면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홍보를 다소 미루고 나중에 결과물이 나타났을 때 회사가 엄청나게 좋아지네? 그러면 이제 믿음을 갖고 기다린 주주들은 좋아질 거고, 근데 그 시작점이 지금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숫자로도 좋아진 게 나왔고, 그래서 긍정적인데, 상보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보주가 최근에 조금 부진합니다. 부진한 이유는 뭐 아무래도 실적이 크게 아주 압도적으로 좋은 건 아니라는 점, 그건데 그거 외에는 뭐 나쁠 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보가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공장 매각에 성공하면서 그 막대한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내부 자금, 외부 자금 합쳐가지고 한 400억 정도의 현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가총액 808억인데 시총의 절반 정도를 그러니까 시총의 절반 정도인 400억을 실탄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그러면 상보가 뭘 할 것이냐? 모르지만 만약에 제가 저 입장이면 저는 일단 빚을 갚을 것 같은 그런 상태고, 상보는 아마 좋은 사업을 준비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상보의 그런 사업들이 아무래도 자동차 쪽과 연관이 되고, 그리고 그런 리튬이나 투명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으로도 지금 이 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업종에 투자를 좀 확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상보가 뭐 나쁘지 않고 미래의 어떤 킬러 아이템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제가 어제 강조드린 게 뭐냐면 매출이 늘어야 된다. 그래야 뭐 볼륨이 늘어야 뭐라도 하는데, 상보 같은 경우는 이게 아직 건전하긴 하지만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매출까지 줄면 작년보다 매출이 다운이 되는, 이러면 이제 성장성이 없어지니까. 어쨌든 인건비나 이런 건 최저임금도 오르고 뭐 물가도 조금씩은 오르고 금리도 올랐습니다. 기업들의 어떤 비용 측면이 증가를 했는데 매출이 늘어나면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지만 매출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비용이 늘어난 상태에서 고정 비용은 그대로고 매출이 줄었다. 그럼 적자가 나기 쉬운 구조가 되니까 이걸 반영한 흐름으로 본다면 사실 뭐 주가라는 건 이런 걸 반영하고 그러는 부분보다는 그냥 주주들끼리 치고 박으면서 움직이는 게 크지만 어쨌든 이걸 반영한다면 부진한 흐름 쪽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아직 추세적으로 바닥을 다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이 신호하고.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뭐 그림을 굳이 그려보자면 이렇게 계속 기어가다가 신호가 떨어지고 이제 여기서 신호가 나면서 이제 추세가 바뀌는. 그럼 이 시기를 물리적으로 봤을 때 한 하반기 정도? 하반기 정도 되면 이제 조금 반전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그 외에는 특징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주권주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 대장이 미래에셋인데 미래에셋이 4분기 실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3분기에도 줄었고 4분기에도 줄었고 금리 인상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미 반영을 했다라고 보는 시각으로 인해서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작년에 이제 8,459억 그리고 재작년에 1조 4,855억 실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실적이 줄었지만 그래도 자기 자본이 10조 원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한국의 증권사 중에는 제일 큰 그런 증권사고 배당 수익률 나쁘지 않고 그리고 저평가 상태고 그런 입장에서 금리가 앞으로 떨어진다. 채권 평가 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관점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어떤 활성화 정도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증권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유효하고 이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신호가 어땠느냐? 이런 적도 있었고 안 올라간 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긴 한데 대체로 이 신호가 맞습니다. 신호가 이렇게 틀릴 때도 있지만 이렇게 맞습니다. 바닥권에서 이 신호가 발생하면 제대로 다 맞는 경우가 많아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 증권주들은 장점이 뭐냐면 그래도 뭐 기본은 한다. 단점은 크게는 못 먹는다라는 건데 그러면 다른 대형주들 삼성증권 삼성증권 보시면 아마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자기 자본 6조 아직 뭐 신호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뭐 바닥을 잘 다지면서 과거에 고평가주였지만 지금 저평가주고 뭐 그런 가격 매력에 또 앞으로 금리가 인하하는 과정에서 또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고 뭐 NH투자증권도 같은 상태입니다. 특별한 거 없고 배당락 이후에 부진한데 시장이 그래도 배당락 이후에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키높이 아니 키 맞추기 관점에서 개선되는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5,241억인데 그 이제 4분기에 제법 선방했습니다. 다른 증권주에 비해서는. 그리고 또 대형 증권주가 삼성미래 키움증권이 있습니다. 대형주를 하긴 조금 애매한데 키움 키움증권 키움증권이 그동안 그래도 많이 커가지고 자기 자본이 4조 원대로 올라섰고 뭐 투자은행 관련된 업무도 할 수 있고 월봉에서 신호도 나고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가 영향을 주는 부분이 크진 않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과는 또 실적이 직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기대감이 남아있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거래대금 증가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종목인데 최근에 거래대금이 조금 살아나려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도 대형 증권주로서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그 합병한 메리츠증권이 이제 금융주로 분류가 되니까 이탈을 하는 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대형 증권사들이
어쨌든 합병이든 뭐든 사라져서 선택지가 좁아지고 금리 인하로 채권 평가 이익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대형 증권주들에 대한 평가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증권주들이 당분간 흐름이 좋을 것이고, 그러나 이 종목들은 큰 거 한 방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우리 성향에 맞는 종목은 이런 현대차 증권 같은 종목. 물론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쁘게 나왔지만 여전히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현대차 증권 같은 경우는 2019년에 984억을 올렸기 때문에 사실상 1,000억이라고 본다면 4년 연속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리는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2,984억이더라. 매년 1,000억씩 버는 회사가. 지금 지난 4년 동안 번 것만 해도 이미 요거 이상 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간다. 뭐 한국 주식은 인기 투표나 다름없는 거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가치에 수렴한다라고 본다면 중소형 증권주 중에서 현대차 증권에 대한 관심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 증권사 중에서 금융지주로 되어 있는 한국투자증권을 보면 상대적으로 더 나은 흐름입니다. 이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된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국투자증권이 하는 업무 중에서 부동산 쪽 PF 자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브릿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비중이 크고, 메리츠 증권과 함께 그게 이제 지금 부동산이 금리 인상으로 한풀 꺾이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남아있는 상태.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금리가 떨어지면 거기에 따른 어떤 위험보다는 실질적인 수혜가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부동산이 만약에 좋아진다면 한국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하고 한국투자증권을 머금고 있는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메리츠증권에 대한 평가가 좀 더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이 자동차가 저런 발군의 실적을 내고 그러니까 역대 최대 실적을 냈는데 주가는 어떻게 됐느냐? 재미없는 상태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숫자보다는 유동성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물론 이 유동성이 할 때 실적이 좋으면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은 지금 상태, 실적이 나빠지는 상태에서, 아니 실적이 또 좋은 상태에서 유동성이 아직 보강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유동성 보강이 되면서 현대차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의 현대차라면 뭐 적정 주가가 100조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자리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앞으로 배당금을 늘리겠다라고 주주환원 정책도 소홀하지 않고, 그리고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테슬라하고 어쨌든 경쟁을 해서 이길 수는 없겠지만 테슬라 경쟁 업체로 손꼽히고 있는 어느 정도 위상이 있는 상태니까. 네,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관심도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선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부정적으로 보는데, 어제 오른 삼성중공업을 보면 오늘도 잘 버티긴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그런데 결국은 이게 누군가가 사면 누군가가 팔아야 되고 누군가가 팔면 누군가가 사야 되는 이 거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삼성중공업은 그동안 쌓인 유상증자 물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흐름이, 삼성중공업이 앞으로 과연 이 매물들 다 먹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게 못해도 2조, 3조 원의 자금이 와서 손바뀜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어떤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걸 본다면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지난 누적된 적자가 너무나 크고, 이걸 만회를 하려면 발군의 실적을 내야 되는데 그거 해봤자 뭐 똔똔이고, 그런 상태에서 매물은 가득하고, 이게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보면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 그리고 이런 확률적으로 낮다고 강하게 얘기할수록 반전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만, 이건 정말 아무런 거 없이 안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또 모르겠습니다. 이 수주 상황을 보면 이미 일감을 받아 있는 상태에서 또 이제 수익성으로 선별해 가지고, 그래서
수주를 해서 앞으로 수익성이 더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거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고. 예, 그리고 보통 이제 1월 달에 예, 상반기 1분기에 밀어내기로 작년 4분기에 발주 안 했던 건 또 밀어내기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꼭 뭐 초반에 수주가 잘 됐다 해서 그게 긍정적인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는 긍정적으로 보고 조선은 같은 이제 운수 장비 업종인데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조선주는. 물론 이제 주식수가 늘어나지 않은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보다 나을 건데 뭐 그래도 예, 딱히 예. 네, 그리고 삼성 SDI. 예, 삼성 SDI는 다른 배터리 종목들보다 예, 복원력이 좋습니다. 주가도 크게 안 내려갔고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이런 걸 보면 제가 옛날에 그 사기 당하기 전에는 이걸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예, 10만 원에 갖고 있었고 7만 원에 갖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거 갖고 있었으면 끝나는 건데 예, 뭔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잘 빠지지 않고 계속 오르는데 이건 결국 삼성 SDI가 예, 무익한 경쟁은 지양을 하고 그리고 계속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투자도 해 나가고 예, 잘하는 거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투자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에 납품하는 것도 각형으로 해서 안전성이 다소 보강이 된 예, 그런 것만 하고 있으니까 조심해서 돈 되는 것만 하고 있으니까 당장은 느린 것 같지만 가장 실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속이란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좋습니다. 이제 삼성전자하고 비교해도 예, 10분의 1 이상입니다.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1조 8천억인데 적지 않은 삼성전자 자회사들의 실적이 아주 좋고 또 이걸 통해서 주가 상승을 설명을 하게 되는 거니까 매우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주들은 다 비싸기 때문에 저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려면 삼성 SDI가 제일 낫다. 예, 다 같이 비싼데 이게 제일 나은 것 같다. 왜냐하면 실속 있게 하니까.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예, 삼성 SDI의 실적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끌면서 드러나게 되면 결국 포트폴리오도 교체가 됩니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너무 과하게 갖고 있다 하면 팔고 삼성 SDI로 갈아타는 수요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숫자만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저기 삼성 SDI하고 둘 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최근에 상승했는데 여러 가지 루머가 있습니다. 사업을 접느냐 마느냐 루머가 있는데 아마 계속 해 나갈 것 같고 분리막만큼은 예,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낫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또 안전성이 부각이 돼서 예, 조금 부활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영신금속 지금 급등 패턴으로 올라가는데 영신금속이 뭐 실적이 좋아졌으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할 게 없고 변동성 범위로 보면 한 3,300원 정도에서 저항이 예상이 되는데 예, 드디어 이 월봉에서 신호가 나왔습니다. 예, 요 신호. 요 신호가 이제 보통 이런 신호가 나오면 이렇게 죽기도 하고 여기서 신호 나왔는데 죽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또 신호 나와가지고 잘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신호가 나와서 죽더라도 그 다음 신호에는 또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번 같은 경우는 이 계속 바닥에서만 이 월봉 신호들이 나오는데 이 월봉 신호의 신뢰도를 차치하고서라도 보면 이제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나오지만 높이로 치면 월봉 신호 중에는 가장 높은 데서 나왔다. 뭔가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예. 이 높은 자리에서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신호를 이 계산을 하는 부분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이렇게 따라가는 거고 예, 내려가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내려오다가 이걸 깨고 나면 방향이 바뀌는 이런 게 되는데 지난 흐름들을 봤을 때 2,500원에서 어느 정도 경직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는 이제 뭐 이런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가 됐다가 되거나 뭐 어쨌든 이 신호의 신뢰성을 감안했을 때는 괜찮은 것 같다. 예.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회사가 잘 되는 부분들,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회사가 어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런 부분들도 다 다뤘고, 이젠 기술적인 거밖에 없는데, 기술적인 거에서 단기 급등 패턴의 중장기적인 추세 전환의 신호, 월봉 파라볼릭 신호가 나왔고, 주봉으로도 아직 여력이 남아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봉으로 봤을 때, 좋습니다. 이거 계속 보다 보면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데, 긴 거 후에 짧은 거, 긴 거,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연봉 같은 경우는 이거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이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예.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뚫고 올라오면 좋은 거고, 위에서 깨고 내려가면 나쁜 거고, 실제로 그런 흐름들을 보면 당연히 주가가 내려가니까 나쁘지, 당연히 주가가 높아지니까 좋지라고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 종목들, 미래, 최근에 이제 급등한 이런 종목들을 보면 월봉 신호도 나오고 뭔가 이 연봉에서의 흐름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자, 이 신호 나오고 움직인다라는 거. 그리고 그 미래 그 옛날에 그 뭐였지? 인텍 플러스. 인텍 플러스. 인텍 플러스가 연봉에서 이제 급등을 할 거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요 당시에 이제 이게 급등의 어떤 조건을 충족을 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5년선에 대한 어떤 반전을 하는 종목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 과거에 보면 월봉 신호가 당연히 나오는 거고, 이때 당연히 나오는 거고, 주봉도 이 한계치를 채워가고 나서도 계속 달리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그런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보면 이 회사가 이랬습니다. 이 인텍플러스가 보시면 굉장히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아니, 영신금속 이 회사를 보시면 매출이 줄고 적자가 나다가 이제 흑자 전환하는데 성공했고,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매출 증가에 비해서 이 영업이익의 증가, 매출은 2배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영업이익은 4배가 증가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인텍플러스가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네요.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회사의 주가는 2022년 초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로 따지면 3월인데 그 전에 흐름을 보면 실적이 완전 정점을 찍었을 때가 2021년 9월입니다. 9월. 그러면 이거는 이미 랠리가 어느 정도 전개가 됐던 자리였고, 그러면 지금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는 실적이 어땠느냐 그러면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때 47억 영업이익이 나섰는데, 근데 요게 이제 다음번에 확인될 때 이때는 70억, 47억에서 70억 가도 그거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름폭에 비해서. 도대체 왜 오를까? 뭐 하다 보니까 영업이 200억 이상 찍고 지금 이제 저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더 이상 이제 매출이 늘지 않으면서 그 실적 200억에 맞춰진 상태이긴 하지만, 주가 상승은 이미 실적이 좋아지기 전부터 올라가지고 실적이 정점을 찍기 전에 꺾인다라는 거, 선반영해 나간다는 거. 그걸 봤을 때 영신금속 그래 실적 좋아지긴 했는데 그 올해만 갖고 알 수 있나? 내년에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더 좋아지고 이제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이제 방점을 두고
예, 뭐 단기간에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예, 그리고 상승의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반드시 상승한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 신호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적어도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큰 상승이 한번 있을 것이다. 근데 제발 올해였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도 상반기였으면 더 좋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